판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경제적 식민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행보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진짜 어느 때보다도 현재 밀착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두 나라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밀착된 모습을 보일까? 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최준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좀 과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과거를 보면 전쟁까지 할 뻔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세기에 이제 뭐 중소 분쟁이라고 그러죠. 이제 국경 분쟁을 통해서 양국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되게 사이가 그렇게 썩 좋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나라인 거죠. 뭐 청나라 시절까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계가 천하 어떻게 보면은 다 내 거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던 게 청나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타격을 준 나라가 당시 이제 러시아였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어떤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은 첫 번째 나라가 사실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이후에 20세기 중국의 혁명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국 현대 중국의 건설 이 과정에서 소련은 이제 지금의 러시아는 이제 큰 도움을 이제 줬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면 많은 갈등 관계가 존재를 했고 사실 그 갈등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시절에 네. 그래도 어쨌든 같이 공산주의라고 좀 협력하다가 국경 분쟁도 했었고 그 네. 과정에서 또 미국이 파고 들어가서 핑퐁 외교도 하고 둘 사이 갈라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두 나라 사이가 좀 가까워지게 된 다시 계기는 예. 미국이 또 이렇게 두 나라 동시에 압박을 해서 그렇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순방치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은 절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중국한테 팔 게 많아요.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도 러시아한테 팔 게 많죠. 각종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데 그 비교적 최근까지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가스나 이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 건설할 때 있어서 러시아가 의외로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국경 지역에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중국 쪽은 이미 한참 전에 다 건설이 됐는데 러시아 쪽은 꽤 오랫동안 아무 공사도 안 하고 비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제일 두려운 거는 중국의 막대한 인구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되게 빠르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 광대한 시베리아 그다음에 극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 19세기 뭐 미국처럼 동부로 지금 이제 시베리아 쪽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면 땅을 넓게 줄게 보조금도 줄게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은 이제 우리가 국경을 열어주면 더 긴밀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더 많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몰려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것도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이제 굳건하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방 정부 사이에서는 또 냉랭한 그런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압력을 받는 너 상황 내가 잘 알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 쪽이 매우 끈끈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면으로 말하면 미국이 뭔가 미국 외교 전략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되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식량 이거 자급이 돼야 또 패권 국가가 아니냐. 근데 네. 러시아가 중국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착을 하면 네. 이게 중국 입장에서 그건 좀 어쨌든 불리한 점을 좀 메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중국이 식량 작업을 못한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오해. 그런데 대두 이제 콩이죠. 콩을 제외한 뭐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90%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90%면 거의 100%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의존하는 것들을 매우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은 에너지 문제 해결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중국은 항상 자기들이 필요한 양의 일정 부분, 뭐 많아봐야 3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 형태지 항상 이걸 나눠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뭐 가스나 원유를 많이 사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얼마 전에 중국이 카타르와 40년짜리 천연가스 계약을 맺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싸게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싸게 저걸 들여와? 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처럼 돈독한 것이 얼마를 가겠냐라는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에 맞춰서 이제 백업을 이제 갖춰놓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네. 미국이 두 나라 동시에 압박을 하면서 두 나라가 끈끈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설마 미국과 어떤 관계가 막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인 거지.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고 형제를 과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갈라서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세 나라만 있으면 오히려 간단한데 되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지 않습니까? 눈을 좀 멀리 놓고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큰 나라들인데 더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나라와 끈끈한 관계를 이제 이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뭐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도 요즘에는 중국과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견원지간이니까 얼마 못 갈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이 이제 미국과 대조되는 뭔가 다른 질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 뭐 어떤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이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반발,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보다는 다른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어놓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 있으면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는 상황도 옆에 다른 나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뭐 적절하게 말려줄 수도 있고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들 간의 관계는 당분간 돈독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의존도가 자꾸만 심화되다 보니까 네. 미국의 CIA 국장이 러시아는 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계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러시아가 진짜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진짜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건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전자 부품들이거든요. 오죽하면 오죽 없으면 세탁기를 우회 수입해서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사일에 집어넣을 상황인데 그거를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사실 없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재와 이제 단절을 이제 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높일 때 그것들을 아쉬운 대로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이제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실제로 뭐 CIA 국장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 식민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갔다. 극단적인 우려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은. 네. 예,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가 되게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뭐 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이제 생산 국가고 원유, 뭐 가스, 각종 광물 자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어디다가 갖다 팔아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근데 시장이 여러 개 있을 때 하고 시장이 한 군데밖에 없을 때 하고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썩 내키지는 않죠. 근데 당장은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을 감내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뭔가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이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서방 국가들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뭔가 러시아의 어떤 입장을 확실하게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길고 넓게 이제 보는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 길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꺼려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러시아 생각대로 시간 러시아 편 맞습니까? 그건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질 수 없는 국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이를테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더 지나가게 됐을 때 누가 더 괴로울까라고 네. 생각을 한번 누굴까요? 네. 해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1차 산물을 위주로 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질리언스가 되게 좋은 그러한 산업 그 경제나 사회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외 의존도가 사실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방이나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겪고 있는 희생들이 상당히 많죠. 사업체들도 철수했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뭐 공급,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인접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난민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참고 견디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러한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경제적 밀착을 보이는 상황, 패권 전쟁 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종료될 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이제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방 쪽에서 중국의 중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누군가는 말려줘야 되는데 누가 말릴 것이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뭐 튀르키예가 하겠습니까? 뭐 사우디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쳐다보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체면을 세워주고 뭔가 좋은 모습을 연출해서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중국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인식들을 이제 점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특사들이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을 바쁘게 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반격을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와 그다음에 그동안 양성해놓은 병력을 통해서 이제 반격에 나설 것이다. 그게 이제 점점 늦어져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왔는데. 네. 반격 곧한다 그러다가. 네. 근데 이제 뭐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잘 못하는 거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뭐 반격을 한다고 해서 뭐 6개월, 7개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길어봐야 뭐 한두 달 정도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거기에서 일단은 매듭을 지으려고 이제 누군가 나설 것이고 그 중국이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안 돼. 우크라이나도 계속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보면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상은 이제 더욱 높아지는 거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뭐 서방이나 미국이 그 전에 가했던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풀어서 원상 복귀를 되면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당분간 더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끄는 게 중국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예. 빨리 끝내는 게 중국에 유리할 것이냐. 결국 중국이 일종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딱 매듭을 짓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이 중재를 해서 전쟁을 매듭을 지었을 때 그게 정말 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담보하느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담보하는 방안이 과연 이제 무엇이겠느냐를 고민해 볼 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서방이나 러시아 많은 국가들과 서로 타협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과연 잘 될 것이냐. 뭐 이를테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 핵무기를 반납하고 러시아 쪽에 했을 때도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안전 보장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결국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것 같은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체결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나토에 그럼 가입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담보를 누가 챙겨줄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결국 중국한테 향할 수밖에 없고 아마 중국이 고민하고 있다면 거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지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30년 전이었으면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막 뭐라고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잽싸르게 움직이면 됐는데 3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몸집은 세계 7위의 경제권이 될 만큼 이제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포탄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 주력 전차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은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모두한테 경계심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소리를 낼 건 내고 그 상황에서 단지 이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뻔한 방법을 빨리 택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할을 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실익을 얻거나 하는 방법은 혹시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아니면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무역 수지 적자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하나요 지금? 겉으로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더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와 보완적인 산업 구조로 지난 30년 동안 굴러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와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가져갈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거리가 어차피 경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다 수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차피 결별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결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관계로 정립을 해야 되는 관계로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물건의 90%는 이제 중간재였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그거를 본국에서 활용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붙여서 전 세계 수출을 이제 하는 구조였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아니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품들이나 여건들은 매우 협소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즉 과거의 질서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중국의 편을 좀 더 잘 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과거의 인식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질서가 바뀌고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은 뭐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거 아니면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정책 결정권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는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화내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내는? 네. 아,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가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우리가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 많은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경제력을 갖는데 가장 무해한 나라예요. 침략을 해본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뭔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다들 최소한 부정적인 인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을 밝히면 일단 이야기해봐. 들어줄게.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중에서 5, 60% 정도는 맞아. 오케이.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눈치 보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생각 없어? 이야기 좀 해봐. 라고 그러면 꼭 가만히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대중국, 뭐 대러시아에 대해서 화내는 대한민국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동결 자산을 뭐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건 좀 선이 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여태까지 그러한 전례도 많지 않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의 제기는 사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포탄도 팔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또 우리 생각도 하네 정도면 충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있는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불투명한 규제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과연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라인에 미국 업체들이 가서 협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되게 퀘스천이 많이 찍혔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의외로 순탄하게 지금 풀려나가고 있어요. 예, 규정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일정 수준만 지키면 계속 제공되는 것으로 됐단 말이죠. 그거 누가 노력했겠습니까? 사실은 약간 근데 한시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10년 이렇게 20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아닌데 1년 계속 연장되는 거 되지만 네.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스무스해졌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뛴 존재가 누구냐? 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기업은 이번에 좀 고생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도움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뭔가 언사를 하고 발언을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몸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저도 이 중국 취재에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이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진짜 크더라고요. 저도 취재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나라나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진출한 곳은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죠. 네, 직접 저도 목격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조망도 해봤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이 영향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중국의 바람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최준영 박사님하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좀 뭐 친중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두드러진 나라가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행보를 지금 현재 대놓고 친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브라질 분들이 되게 화를 내시죠. 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고 만약에 이제 유엔이라는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혁을 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누가 일반 타자로 들어올까요? 남미라는 어떻게 보면 대륙을 대표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브라질이죠. 네.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미라는 어떻게 보면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에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또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북미, 남미 지리적으로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또 그러한 지역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발언하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첫 번째로 간 곳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것은 뭐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 여러 가지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언사들을 쫙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국으로 기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못 챙기는 글로벌한 과제를 브라질이 좀 챙겨보겠다. 이런 인식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왜 전 세계가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브라질이 정신분열적인 모순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아니죠.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상대한테 이제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죠. 더더욱인다나 아까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부분의 곡물을 자급자족하지만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대량의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 건 대두예요. 네. 대두가 있어야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대두의 절대량을 브라질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중국 입장도 세면도 세워주고 고객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 상황에서 실익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 네. 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경향인데 잘 보면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럼 인도는 친중일까요? 반중일까요? 인도는 중국이랑 진짜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또 애매한 입장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가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르거든요. 예. 싸울 땐 싸우지만 그거는 뭐 국경에서 투닥거리는 거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포지션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사실 브라질하고 비슷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근데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이 어떤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거든요. 예.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중국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원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 준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최적인 게 사실 위안화 거래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가장 그게 고마운 선물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고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거 대두 팔아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중국산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또 사와야 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보면은 그걸 또 하루아침에 그럼 달러를 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멘트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해 볼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브라질의 이제 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경제 규모가 그래도 있고 체질이 좋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대출금 갚으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는 정도였지. 하지만 제3세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이제 겪었고 나라가 이제 부도 직전에 몰리거나 지금까지 그러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 뭐 큰형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이제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상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인데 뭐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달러 패권 밀리는 건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역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근데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냥 중국에서 립서비스한 것보다 좀 세게 나갔는데 이렇게 미국이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결제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은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그 대륙 이제 스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사실 제일 편한 거죠.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 당연히 지금 전쟁 때문에 안 되니까 위안화 거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안화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돈이 없거든요. 예, 지금 IMF랑 몇백억 달러 탕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위안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체품으로 이제 점점 사용이 되는 것들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위안화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N만큼도 사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 과거 1980년대에 이제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국제 통화는 달러도 있었지만 N이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일본과 지금의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는 그 양으로 보면은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일본보다 더 센데도 예. 위안화의 힘은 예. 그 당시 엔화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위안화의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은 경제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리즈너블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재밌는 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3자 간 거래, 중국을 끼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제 위안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왜 위안화를 굳이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이 와서 건설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큰 돈이잖아요. 네. 큰 돈을 달러를 쓰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네, 네. 예,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예,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서로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심하고. 통화가 이제 위안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자 통화까지도 이제 위안화 결제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스위프트나 이제 금융 제재를 보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좀 보편한 여러 가지 좀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 방에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저렇게 퇴출되는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 작은 나라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야 대안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대안적인 국제 통화 결제 청산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미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세력을 적절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꺼리길 게 사실 없는 거죠. 네. 예. 위안화가 차기 패권 통화가 된다. 저는 아직 그러려면 위안화가 아직 비중이 너무 멀었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네. 반대로 그냥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한 패권 통화로도 영원히 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진짜 과거 80년 버틴 것처럼 미래 80년도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는 뜨지 않더라도. 달러의 패권을 가져온 시스템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잖아요. 원유, 페트로 달러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왜 힘이 있었을까요? 가장 급할 때 결국은 이 에너지가 있어요. 먹고 사니까. 예.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하여튼 달러가 있어야 그 석유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는 순에너지 수입국으로 산유국으로부터 돈을 이제 석유를 갖고 오고 대신 돈을 전 세계에 뿌린 셈이죠. 산유국을 통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깨졌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페트로달러가 통하던 그러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라는 체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라는 게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처럼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의 통화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만 해도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로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일시적인 들었어요. 일인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달러 패권 쉽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전제 조건을 놓고 있던 한 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네.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등장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야, 경각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중남미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이 중남미에 대해서 입김을 좀 이제 확대해 가나 했는데 예. 갑자기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벽에 딱 막힌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대선이 하나 있었죠. 파라과이 대선. 예. 이 반중 후보가 예.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대에 좀 그래도 어쨌든 타격을 받았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만이 파라과이랑 수교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이 총력을 기울여서 뭐 아마 총력전을 벌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중남미 국가들 특성은 어떻든 간에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거에 대한 반발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미국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국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남미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를 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사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점점 확대되는데 그러한 흐름과 속도가 이제 파라과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한번 꺾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동안에 남미에 대해서 뭐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경을 부쩍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서도 뭐 중국 대사관이 바로 그 파나마 운하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파라과이 어떤 영향이라는 게 만약에 파라과이가 그래서 당장 이제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만하고 당교하고 중국으로부터 한 200억 불 땡겨오자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쨌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실 중국이 그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지만 이건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좀 머니까 좀 뭐 그렇다 치고 이 중남미에 자꾸만 접근하는 모습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신경이 쓰이는데 그 국가들이 이득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미국이 일일이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중남미 국가는 아니고 북미 국가죠. 이제 대표적으로 멕시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두들기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이제 나라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볼륨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중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중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이제 미국에 갖다 파는 것들은 점점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럼 멕시코 정부는 이걸 막아야 될까요? 아유,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예. 미국 입장에서 아까 이게 좀 신경 쓰일 것 같은 게 멕시코라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북미 자유협정,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맺어서 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여기다가 예를 들어 CATL이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온갖 규제로 이 중국의 수출을 막았는데 이 멕시코에다 공장 세우면 되게 신경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멕시코가 아니 브릭스를 가입한다 그래? 지금 막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장사하면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손잡아서 돈을 더 벌겠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배신 아니야?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 세계랑 다 척을 져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인 거죠. 뭐 사우디는 뭐 그다음에 카타르는 뭐 다 이제 싱가포르 뭐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T25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움직이는 나라들 25개를 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질서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과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은 과거 냉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되게 빈틈이 많고 움직일 여지들이 되게 많고 그 속에서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디까지 내가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의 심기를 거슬러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찔러보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야, 이거 진짜 엄청 국가적 이득을 다 챙기는 거 아니냐, 멕시코가. 지금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앞으로 부상할 나라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근데 멕시코가 워낙 정치나 아니면 부패 문제도 많고 심지어 여기 마약 카르텔도 있으니까 어려울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뭐 이제 미중의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보다는 멕시코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이 어떤 식의 이제 행동과 전략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멕시코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 기업들이 투자해서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노동자들을 이제 기계처럼 다루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투자를 많이 하는 이 중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무슨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그러니까 과거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서도 꽤 경험을 했던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가 될 요인이 많고, 멕시코 나라는 또 노조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파워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좋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멕시코가 되게 반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역시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요. 가령 이를테면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 지하철 개보수 사업 이런 거 이제 중국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런 가장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뭐 이를테면 교통 인프라, 뭐 이제 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그 고속버스 이런 서비스 사업들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보면은. 그건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흔드는 대로 끌려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자국의 입장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경을 미국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100%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멕시코마저도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미소냉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외교전을 막 진짜 펼치고 있잖아요. 이 외교전의 결과, 우리 패권 전쟁의 이 미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말 열전으로 이제 번지면 그것이 세계 대전화가 이제 될 가능성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애매한 관계로 이제 시간이 냉전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각 나라의 내부적인 어떠한 역학관계,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누가 더 시간이 많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 시간이 많을 것이냐? 왜냐면 중국이란 네. 나라는 지금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와 거의 필적하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고령화의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도 지금 한 3천만 명 정도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그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 사실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만약에 그것들을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2023년, 24년에 중국이 정점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세계 질서가 한시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진짜 복잡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등대 이렇게 딱 세워주신 것 같아요. 자,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전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